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개인과 종합 모두 1위를 석권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항상 보면은 영어로 된 되게 막 어려운 기하학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보기만 해도 막 소화 안 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밥풀이 여기다 묻겠죠. 여기 밥풀이 막 묻어 있고 막 웃어요 계속. 네, 좀 얘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래서 이제 천재들이 간다는 그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갖고 수학과 교수가 최근에 됐어요. 한국 학생의 천재성 앞에서 한 이집트 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순간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무함마드 아민, 카이로 대학교 컴퓨터과학부 교수입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럽과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연구한 세계적인 알고리즘 전문가로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프로그래밍 대회와 정보 올림피아드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구의 교육과 기술적 우월성을 확신해왔습니다. 2024년 9월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제36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저는 분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고 대량 생산할 뿐 진정한 혁신은 없다. 이것이 2024년 9월 이전까지 제가 굳게 믿어온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회 전 동료 교수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도전할 만한 수준이지만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코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53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구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은성 학생이 즉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받고 분석하는 동안 그는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문제도 제대로 읽지 않는군. 저는 속으로 그의 경솔함을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대표들, 러시아와 중국의 최고 학생들까지도 문제 앞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한국 소녀는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한국 학생. 제 동료 심사위원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군요. 곧 좌절할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첫날 출제된 문제들은 나일강 메시지 트리 3가지였는데 특히 나일강 문제는 우리 교수진이 몇 달에 걸쳐 개발한 극도로 복잡한 알고리즘 과제였습니다. MIT와 스탠포드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소 3-4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김은성 학생은 단 30분 만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건 완전한 실패작이겠군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출한 거죠. 러시아 출신의 심사위원이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해답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사위원단이 예상했던 모든 접근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일반 알고리즘에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옆에 있던 MIT 출신 교수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2년간 연구해도 개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내가 믿어온 교육적 우월성에 대한 모든 확신이 3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김은성 학생은
두 번째 문제의 해답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까지. 그는 다른 참가자들이 한 문제도 완전히 풀지 못한 시간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한국 대표단의 단장인 이인복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은성 학생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나사에서 비밀리에 훈련받았나요?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최고 전문가들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까? 제 질문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인복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요? 아니요. 그는 한국의 일반적인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대구과학고는 물론 우수한 학교이지만 한국에는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저 은성이가 컴퓨터 과학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그 열정을 존중하고 지원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선 이 학생들은 모두 각자 다른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서울과학고의 우민규 학생은 수학적 직관이 뛰어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정민찬 학생은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이 탁월했으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정희우 학생은 다차원적 문제 해결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완벽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과 혁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 이틀째,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상형 문자열 문제는 이집트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패턴 인식과 문자열 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참가자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6점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일찍 대회장에 도착한 저는 한국 대표단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문제를 함께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의 협업 방식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은성 학생은 자신의 접근법을 다른 3명의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자인데 왜 지식을 공유하는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대표단들은 개인 성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지식 공유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문제를 받았습니다. 상형 문자열 문제를 본 대부분의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특히 김은성 학생은 집중한 눈빛으로 문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김은성 학생을 특별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읽은 후 약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연주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김은성은 상형 문자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즉시 그의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상형 문자의 패턴을 그래프 이론과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알고리즘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실제 해독 방법과 유사한 원리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김은성 학생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상형 문자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문자 시스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에 관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 원리가 이번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이 취미로 세계 문자 시스템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을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동료 교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러시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연결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 학생들이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이유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대회의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취보다 팀의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힘이 결국 그들 모두를 메달리스트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 세 번째 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논리적 추론과 알고리즘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문제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의 대표팀도 이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단이 준비하는 모습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학교 출신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들처럼 조화롭게 협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의 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사고방식을 공유했습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해 김은성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해. 대회가 시작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조건과 제약 하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하는 복잡한 그래프 이론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은성 학생의 접근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문제를 읽은 후 약 15분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뜨고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시각화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하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해결한 후 점점 복잡한 케이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은 서구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하향식 접근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후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김은성 학생은 해답을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의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해답은 단순히 정확한 것을 넘어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최적화 기법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실제 산업 분야에서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는다니 이것은 제 20년 교수 경력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지도교수인 김재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재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완벽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런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결국 창의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대회의 네 번째 날, 팀별 협력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 각 국가 대표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숍 형식의 세션이었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이 세션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워크숍이 시작되고 저는 각 팀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협업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한 명의 리더가 지시를 내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들의 팀은 개인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팀원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해결한 후 다시 모여 전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 의견. 충돌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문화인가요? 제가 이인복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우리의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팀워크에서 큰 힘을 발휘하죠. 워크숍에서 제시된 문제는 매우 복잡한 데이터 분석 과제였습니다. 각 팀은 대용량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한국 팀은 이 문제에 대해 독특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든 팀원이 함께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야 역할을 나누었는데 이때도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은성 학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다른 팀원의 접근법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집하지 않나요? 제가 쉬는 시간에 김은성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라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구 교육에서는 종종 개인의 성취와 인정받음을 강조하는데 이 한국 학생은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각 팀은 자신들의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팀의 발표는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자신들의 접근법이 가진 장단점을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국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정희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가치 있다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공헌보다는 팀의 성과를 중요시했고요.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팀의 협업 방식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표단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민규 학생이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압박이 심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민찬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의 헌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고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와 열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대회 5번째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연 중간에 서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코드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고 일부는 완전히 손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기술 담당자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소 4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의 IT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4시간의 지연은 전체 대회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참가자들의 사기였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은성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고등학생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답을 직접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학생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푸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정보과학 교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세계의 문제는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먼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종 느꼈습니다. 대구과학고의 접근법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며 저는 김은성과 그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나요? 김은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는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필요를 중심에 두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민규는 말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에 관심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실력을 활용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정민찬과 정의우도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포부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나 부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경험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여러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시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저는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장기적인 비전과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연구합니다. 한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혁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기업들이 인재 육성에 쏟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교육과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천 명의 연구원들에게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대학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연구자들을 만나고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했습니다. 강의와 연구 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저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보이는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한국 식문화의 풍부함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다양한 종류와 맛에 놀랐고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화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 요리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양의 균형, 오방색의 조화. 이런 전통적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도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죠. 심지어 한글도 조금 배웠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저는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민주화, 모든 사람이 배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교육과 지식에 대한 한국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한글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교육의 미래 문화 간 학습과 협력이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이집트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고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이론과 실제, 전통과 혁신,
개인의 탁월함과 팀워크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자질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 가치들을 잊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진지함은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초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교육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의 조화, 개인의 탁월함과 공동체 정신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선의 문화. 이런 요소들이 한국의 교육과 사회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의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대형 강의실은 교수진, 학생들, 교육 정책 관련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국의 성공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의 개혁 움직임까지 장점과 도전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구과학고와 같은 영재 교육, 기관의 혁신적 접근법과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적 교육 모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 혁신을 위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강연 후 저는 이집트와 한국 간의 교육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양국 대학 간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교육 방법론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고 이듬해 봄에는 한국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카이로를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양국 언론에서도 주목받았고 다른 아랍 국가들도 유사한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가 열릴 때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회 참가자가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준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은성 학생의 진로를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은성 학생이 선물해준 책갈피를 제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가끔 연구에 지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그 책갈피를 바라보며 용기와 영감을 얻곤 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저에게 평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은 바로 그런 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집트의 무함마드 아민 교수가 전해준 이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MIT 출신 교수가 한국 고등학생의 천재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진정한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차례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한 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교육의 미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존경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정신과 교육의 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협력 정신,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가치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선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김은성 학생과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감동적인 국뽕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버의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의 소중한 코드와 해결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는 대회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IT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은성 학생은 우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해결책을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은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IT 전문가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에게 이런 중요한 시스템 문제를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능력을 이미 목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회의 중요한 인프라를 고등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은 큰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은성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진지함이 저의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제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와 한국 대표단의 다른 학생들을 기술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빨간색 오류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여러 대의 컴퓨터 앞에서 전문가들이 긴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짧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빠르게 역할을 나눈 후 각자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IT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곧 학생들이 보여주는 전문적인 접근 방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은성과 정희우,
학생이 마치 오래 함께 일해온 전문가들처럼 호흡을 맞추며 문제를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른 한 명이 즉시 그 결과를 해석하고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우리가 수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핵심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김은성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코드 줄에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데이터가 완전히 손실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그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동기화 중단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희우 학생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로그를 역추적하여 트랜잭션의 중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손상되기 전의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특수 복구 스크립트를 사용해 로그에서 유효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재구성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IT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은성이 화면에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첫 번째 복구 테스트를 실행하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손실된 것으로 생각했던 데이터의 일부가 실제로 복구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수석 IT 전문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니. 대학원에서도 배우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들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후 한국 학생들과 우리 팀은 함께 해결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성과 정희우는 복구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우민규와 정민찬은 복구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식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프로페셔널 팀과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집중력이었습니다.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고 때로는 유머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네요. 우민규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커들이 시한폭탄을 해제하기 위해 카운트다운과 싸우는 것처럼요. 이 말에 팀 모두가 잠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짧은 순간의 유머가 팀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시스템을 복구하고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4시간보다 빠른 시간이었고 데이터 손실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안도의 한숨과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석 IT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최소 50%의 데이터를 영영 잃었을 겁니다. 성공적인 복구 작업이 끝난 후 제가 김은성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대회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잖아요.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합니다. 작년에 학교 서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정희우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있어요. 교수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을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민규 학생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육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본기를 철저히 배우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제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알고리즘이 효과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육을 단순히 시험 중심의 엄격한 시스템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창의성과 실용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깊이 있는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이런 교육 방식이 바로 한국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의 성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이 질문들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집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교육적 가치관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김은성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제게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 조직위원회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 한국 대표단에게 특별한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직접 감사패의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뛰어난 지식과 용기, 그리고 협력 정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문제 해결사입니다. 시상식은 간소하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과 조직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의 공헌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심각한 기술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죠. 하지만 이 4명의 학생들 덕분에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지혜이자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협력하는 정신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 모두가 한국 대표단의 공헌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은성 학생이 대표로 감사패를 받으며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선 진정한 전적인 인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 대표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그들이 미래의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스템 복구 사건은 대회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로만 여겨졌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대회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메달과 순위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젊은이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저는 다른 국가 대표단들의 접근 방식과 한국 대표단의 방식을 비교 관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팀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팀들은 체계적인 방법론과 엄격한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장점을 독특하게 결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팀으로서의 조화와 협력을 중요시했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면서도 유연하게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이런 관찰은 제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교육 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국 모델의 특징과 성공 요인.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메모를 시작했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 알렉산드리아의 웅장한 도서관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는 고대부터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세대의 지성들을 축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홀은 각국의 국기로 장식되었고 참가자들은 자국의 전통 의상이나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88개국에서 온 353명의 학생들 중에서 메달리스트가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 국가씩 메달 수상자들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획득으로 전원 메달리스트를 달성했습니다. 발표와 함께 홀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른 국가대표들도 진심으로 한국팀의 성과를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대회 기간 동안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겸손한 태도와 협력 정신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남긴 긍정적인 인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특별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제가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시상식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무함마드 아민 교수, 카이로 대학교 컴퓨터 과학부 교수이자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단상에 오르자 저는 몇 초간 홀을 가득 채운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20년간 저는 서구 교육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럽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저는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혁신적 사고는 제 모든 확신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김은성 학생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현재 학계의 최신 연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여준 팀워크와 인간적인 자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에 홀은 조용해졌고 모든 참가자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한국의 교육과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인간적 가치와 협력의 정신을 함께 키우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그때 저는 무대 위에서 모든 카메라와 관중들 앞에서 김은성 학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놀랐고 일부는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학생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교육 철학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차이점만을 강조합니다.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다양한 문화와 전통들 사이의 차이점. 그러나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이 만날 때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탄생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국제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홀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라 제가 표현한 감정과 메시지에 공감하는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김은성 학생이 금메달을 받으러 무대에 올랐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메달을 받고 다른 3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성취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대 뒤편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과 인간적 성장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상식 후에 열린 환송연회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쁨에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매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민규 학생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메달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저에게는 전 세계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문화와 아이디어를 나눈 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인도 팀과 함께했던 비공식 알고리즘 토론 세션은 제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었어요. 그들의 접근법이 저희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민찬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도전과 성취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했을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찾아냈을 때의 그 순간.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희우 학생은 약간 다른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저에게는 서버 시스템 복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기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성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의 연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점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학생들이 메달이나 순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들을 단순한 올림피아드 참가자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김은성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팀의 학생들은 정희우에게 데이터베이스 복구 방법에 대해 물었고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광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쟁의 장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지식과 우정의 교류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대회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환송 만찬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의 단장인 이인복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10년 이상 한국팀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고 한국 정보과학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동안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인복 교수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배움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을 매우 중요시해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험 점수나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육 시스템에도 많은 문제와 도전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한 것은 한국 학생들의 협업 능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의 팀워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협력 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이인복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성공과 조화는 더 높은 가치로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팀 프로젝트와 협동 학습을 통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경쟁은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특히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저는 그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성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점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성찰적 태도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잠시 연회장 구석으로 물러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인복 교수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너무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에서 저는 이런 교육의 본질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김은성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국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담청색 바탕에 금색 선으로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상단에는 작은 매듭과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책갈피는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식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골라주셨어요. 교수님의 연구와 가르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물을 받아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과 김은성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책갈피를 손에 들고 저는 그 정교한 문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 교육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유연하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정교하면서도 실용적인.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갈피는 제 연구실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기억할 겁니다. 김은성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는 지중해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국과 한국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험에 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김은성이 준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후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리라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제 나라 이집트와 전 세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리라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의 교훈과 적용이었습니다. 제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정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3개월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의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강의하고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의 경험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집트의 무함마드 아민 교수가 전해준 이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MIT 출신 교수가 한국 고등학생의 천재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진정한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차례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한 것은 한국 교육의 미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존경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정신과 교육의 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협력 정신,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가치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선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감동적인 국뽕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